연구원의 국가혁신 클러스터 R&D 지금 책임 맡고 있는 문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국제 표준의 컨비너도 맡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관련된 ITS 첨단 교통체계를 어떻게 스마트폰에다 서비스할 건가 하는 분야의 컨비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위에서 공공우주 전문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량만 가지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아직도 요원해서 도로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하는 도로의 디지털화 문제입니다. 아까 제목에서 보시면 SOC라는 말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는 시스템 온 칩 이런 말을 쓰지만 저희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리티는 원래 SOC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이라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쓰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는 사회 기반 인프라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인프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어차피 자동차는 도로에 다니는데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에다가 이 도로에서 뭔가를 지원하면 이 좀 부분 자율주행된 게 완전 자율주행까지도 좀 쉬울 것 같고 또 전혀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분들도 일부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기능도 이런 정보통신 통해서 갖출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디지털화라고 얘기하고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용어로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을 씁니다. 디지털화된 도로 인프라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최근에 좀 기쁜 소식은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한국판 뉴딜 정책에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프라를 디지털화해서 새로운 어떤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뉴딜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DNA라고 얘기하죠. 데이터와 네트워크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가미돼서 새로운 생태계를 추구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기술 산업을 재편을 좀 해보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최근 5G 기술이 들어가면서 5G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스마트 서비스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조금 더 빠르게 상용화를 지원할 거냐 하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모든 교통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이 정보통신을 연계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분야로 이렇게 연계합니다. 이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좀 근거리는 자가용을 좀 갖고 다니지 마세요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되는데 그린 뉴딜과 연결이 되는 이유가 제가 자가용을 조금 덜 타면 그리고 공유차라든가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연계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과 연계돼서 이게 또 이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미래 모빌리티와도 연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SOC 우리 사회 간접 인프라 또는 사회 기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자 이건데요. 여기 가장 핵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ITS 사업을 조금 더 우리가 이 차세대 지능형 사업으로 전환해보자. 그래서 CITS라고 저 얘기하고요. 원래 이제 영문으로는 코오퍼레이티브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를 제가 좀 더 빨리 구축해보자. 특히 이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고속도로, 고속국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로 고속국도에다 먼저 CITS를 빨리 구축하자라는 게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스마트시티 여기에도 디지털된 인프라가 좀 깔리고요. 이제 통합 플랫폼과 솔루션 그리고 시범도시 등과 연계될 때 디지털 인프라를 우리 좀 깔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각 도시 또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3D 지도, 3차원 지도도 여러분 손에다 공급을 해드리고 스마트폰에 그리고 정밀도로 지도 등을 만들어서 이거는 자율주행 차량에도 좀 공급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요. 정확히 제가 얼마 들어가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통체계의 어떤 근간이
자가용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교통체계 근간이 미래도 지속될 거냐 하는 문제가 우리한테 큰 숙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각 부처들 그리고 저희 연구기관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현재 우리 교통체계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거냐, 서스테너빌리티가 갖춰졌느냐 하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하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전할 거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때 접근성이 지금 혼잡으로 계속 막히는데 계속 좋아질 거냐, 접근성이 낮을 거냐, 아니면 더 막힐 거냐. 뭐냐면 지금 우리가 2250만 대 정도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 이제 5100만 명이 사는 나라에 2300만 대가 있는데 저희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면 2500만 대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잡은 더 늘어날 거고 배기가스 더 심해질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맞는 교통 시스템입니까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수용성과 그다음에 이 사회 전체의 친환경성의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 혼잡과 교통사고, 배기가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할 거냐. 그리고 지금 점점 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 되면 결과적으로 처음 나타날 게 뭐냐면 운전하기 어렵고요. 그동안 자가용 마이카 시대가 붐이 일어났었지만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마이카의 붐을 일으켰던 그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의 교통체계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줄 거냐 하는 문제로,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난 게 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친환경 교통순환으로 전환시키자. 일단은 배기가스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그 전기차, 수소차들이 지금 보급을 하겠다고 뉴딜에서도 밝힌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먼저. 두 번째,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 이분들에게 자율주행 체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이동성을 좀 확보해 주자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바뀌니, 그리고 인프라도 디지털화가 되니 전체적으로 모빌리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국민 누구나 모빌리티에 대한 일종의 이동성, 이게 이동성인데 이동성을 어떻게 공히 우리가 공정하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로, 서비스를 할 거냐 하는 문제에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이 된 겁니다. 자율주행은 먼저 이제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기 위한 일종의 모빌리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아까 그 문제점들을 새로운 패러다임 풀기 위해서 새로운 첫 번째 동인이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자율주행은 사실은 두 가지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는 승용차가 자율주행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 중반 이후에 아마 그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레벨 3, 부분적으로 손과 발을 놓고 그 다음에 눈도 살짝 좀 이렇게 감아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해서 이제 중형차급 이상의 차량들이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게 아마 도입이 될 거고요. 그래도 스틸 차량 가격은 비쌀 겁니다. 저게. 그래서 도로가 도와줘야 이제 저게 싸지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최근에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차처럼 운전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공로를 잘 다닙니다. 이게 레벨 4예요.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 다니고 있어요. 대신에 빨리 못 다녀요.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속으로 도심지권에서만 다닐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왔고, 저게 전 세계 한 40개 도시에 보급이 됐습니다. 한 지금 1000대 정도 보급이 됐고요. 저희 나라도 저도 저 차를 지금 수입을 해서 세종시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걸 어떻게 세종시에 보급할 건가.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판교도 또 대구도 또 몇 개 도시도 지금 저런 차량들을 도입해서 실증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 자율주행이 되는 레벨 3 기술 시장에는 차량뿐만 아니고 디지털 도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때는 초연결 정보통신이 필요하고 사이버 보안 등이 필요하겠죠. 근데 레벨 4가 되면 또 하나의 차원이 올라가요. 여기에.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차가 움직이면서 1초에 10번, 0.1초 단위로 자기 데이터를 줍니다. 도로에다가. 도로도 저 차에다가
그 정밀 지도도 다운해주고 하는 이런 그 통신으로 1초에 10번씩 통신합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공지능이 기술이 도입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도로에서 저런 차량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도로를, 교통률을 좀 관리할 건가 하는 운영 제어 체계에 들어와야 되고,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블록체인 기술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시장들이 저희가 지금 새로운 그 산업 생태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는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럼 스마트시티에 이런 걸 도입할 텐데요. 그럼 스마트시티가 뭐냐 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도시가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CCTV도 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 추적하고 하려고 많이 애를 썼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 도시에서는 사람이 도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사는 커뮤니티 센터에 수영장이 있는지 없는지, 풀장이 몇 개 레인이 있는지, 내가 지금 가면 쓸 수 있는지, 그럼 갈 때 그러면 뭐를 타고 가야 되는지, 차를 가져면 주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스마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게 나왔고요. 거기에 사람이 도시를 알기 위해서 교통체계에 대한 스마트화, 그 다음에 에너지, 제가 오늘 쓰고 있는 이 에너지가 도시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아야 되고,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전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과 도시의 시설들과의 기본적인 매트릭스 구조가 돼요. 정보통신 매트릭스. 그래서 제가 N/M 커넥티드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면서 정보의 흐름이 존재하고 거기에 빅데이터, AI, 스마트카, ICT, IoT 이런 기술들이 전부 접목이 됩니다. 정말 복잡계를 형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스마트시티 논의가 돼야 되고요. 스마트시티를 하려다 보니까 미국은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6개를 보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정보통신 기능을 갖춰서 커넥티드 비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차량의 자율주행화를 실행해라. IoT를 도로에 깔아 디지털화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AI 기법 도입해라. 기계 학습을.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해라.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죠. 이제 잘 사는 사람만 모든 교통체계를 좋게 쓰는 게 아니고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라. 이게 미국이 지금 내건 거고 저걸 전 세계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6개의 가치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교통사고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컨제스천이라는 혼잡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배기가스 에미션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화석연료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이 일자리 시장도 늘리고, 서비스 확대하고, 정부나 그 다음에 저희 개인들이 지불하는 교통요금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동성을 향상시켜라 하는 이런 일종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는 지금 대표적으로 2개의 도시가 시범도로 지정이 됐어요. 하나는 세종시의 5-1지구. 이번에 아마 L그룹이 이 SPC 특수목적법인의 제안서에서 성공을 해서 L그룹이 이번에 이제 구축을 합니다. 한 3조 원 정도로 아마 구축해서 도시 구축을 하고 건설하고 그다음 분양하고 운영까지 해서 한 20년 운영권까지 전부 이렇게 민간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고요. 거기에는 첫 번째 요소가 모빌리티. 아까 얘기했던 얼마나 모빌리티 스마트화 시킬 거냐. 헬스케어, 우리 이제 얘기하는 소위 우리 여러 가지 복지, 그 다음에 우리 의료 체계 이런 걸 전부 개선하는 도시,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을 개선하는 도시, 그 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저걸 갖추기 위한 새로운 공과 사가 같이 되는 가버넌스 체계, 그 다음에 문화와 쇼핑도, 그리고 일자리까지도 저게 전체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게 스마트시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스마트시티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에코델타 시티라는 게 여기도 이제 곧 발주가 돼서 아마 준비가 될 거고요. 세종시는 이제 올해 연말부터 아마 협상이 다 끝나면 L그룹이 전체를 구성해서 2023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2024년부터는 4년에서 5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들어가서 저걸 살 수 있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통합 모빌리티라는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스마트시티 내에 존재하는 교통의 모든 수단들은 그동안은 전부 교통의 모든 수단들 운영하는 기관들이 운영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버스도 그냥 그 운영회사가 내가 오늘 뭐 버스 뭐 하루에 이 노선에는 10대만 집어넣게, 여기는 20대 집어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플랜을 해서 그 고정 노선만 다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마트시티에 사는 분들은 제가 그 버스를 부르면, 심지어 노선 버스도 일부 한두 블록은 돌아와야 되는데 저를 태우려고. 그걸 태울지 말지는 누가 결정해요? AI 기법으로 결정할 겁니다. 저게 태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수요를 가서 고정 수요를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등등.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제가 이제 그 다이내믹 스케줄, 그 다음에 베리어블 라우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노선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 자체도 이제는 절대 그 고정된 스케줄이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온디맨드라는 이용자의 기반하에 저희가 가변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 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버스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의 모든 교통체계가 전부 융합해서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보시면은 스마트폰에 다 들어오죠. 내 정보가. 그리고 내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자전거까지 좀 그려놨는데요.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그려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자가용보다는 이제는 저런 전기차 형태의 초소형 전기차나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친환경성을 스스로, 시민 스스로 확보를 해줘야 이 스마트 도시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관련된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밑에 배경으로 나오고요. 저기 오른쪽 그 상단 쪽에 5-1 생활권이라고 표시된 데가 이번에 스마트시티로 추진되는 거고, 세종시는 저기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체가 저희가 지금 그 일종의 그 이 저속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세종시 전체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에 그 자가용 중심으로, 지금 주차장 뭐 이런 게 굉장히 혼잡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좀 바꿔서 세종시를 2025년부터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하면서 도시 전체에 그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좀 갖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웬간히 그 짧은 거리 3-4km 정도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리는 자가용을 이렇게 쓰지 않도록 권유하고, 그걸 자율주행 셔틀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 먼저 카본 프리 시티를 저희가 주도합니다. 카본 프리. 앞으로는 자가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게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그 휴먼 센터드, 휴먼 오리엔티드 스페이스인데요. 자가용들이 많이 점유했던 도로 공간, 그 다음에 자가용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공간을 포기했던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화하자.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더욱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일부 자전거나 그 다음에 그 킥보드나 이런 자기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면서 자율 셔틀도 타고 뭐 등등 이런 체계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렇다면 뭐예요? 절대 빠르게 가는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50km로 속도 제한을 시시 전체에 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50km 이하로 계속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 그래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켜보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종시 전역은 저희가 도로에다가 디지털화를 좀 시킬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정보 체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차량 간의 정보를 할 수 있는 체계, 차량과 도로, 차량과 사람 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계들을 전부 저희들이 구성을 지금 할 중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죠. 오른쪽 하단부. 일렉트릭 앤 오토메이티드 차량이죠. 전기차, 그 다음에 전기화된 자율주행 차량들을 보급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세종시에는 약 200에서 250대의 자율주행 셔틀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교통연구원의 구상이고, 이거를 세종시와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인프라를 왜 해야 됩니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차량은 절대 혼자 자율주행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차량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통신 통해서 도로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 도로에 있는 그 ITS 기본 기능,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 기능들을 차량에 넘겨주고, 도로의 정보를 사람에게도 주고, 도로의 정보를 센터에 주고, 센터 정보는 도로에 주고, 차량에 주고, 사람에게 주고, 또 사람의 정보는 또 센터에 주고, 도로에 주고, 차량에 주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런 체계가 국제 표준에서 정한 아까 말씀드렸던 차세대 ITS의 아키텍처입니다. 바로 이걸 저희들이 디지털 인프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표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에 맞춰서 저희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인프라들을 새롭게 디지털화 시키는 거에 가장 근간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왜 하고 원인을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자체적으로는 레벨 3나 레벨 4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기술이 요원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레벨 3가 다 됐다, 레벨 4가 다 됐다고 그래서 그 시기에 결코 레벨 0, 전혀 기능이 없는 차, 그 다음에 레벨 1, 운전자에게 잠시 경고만 들어가는 어떤 기능이 있는 차, 레벨 2, 약간의 부분 자율주행이 좀 허용되는 차,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 그 다음에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그 이상 이제 완전 이 전체 자율주행이 되는 건데요. 자율주행 레벨 3 차가 도입이 됐다고 해도 레벨 0나 레벨 1이나 레벨 2 차가 그 차보다 훨씬 많고요. 저 도로에 100대가 있다 그러면 2025년, 2030년쯤 되면은 100대 중에 10대가 자율주행 레벨 3 정도 되리라고 하는 지금 느낌은 오는데 거기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나머지 90대는 자율주행 기능이 레벨 3까지 못 간 차량들입니다. 전혀 안 된 차도 있을 거고. 자, 저런 차량들 어떻게 섞여 달릴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그 스마트폰 거치한 걸로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라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을 집어넣어서 차량과 도로 그리고 사람과 센터 전체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인프라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강력한 저희들이 그 목적, 그 원인을 지금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디지털 인프라냐 하는 거죠. 디지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 인프라를 디지털 시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물리적인 그 구조를 혁신해 줘야 돼요. 도로에 파손도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 차선도 잘 그려져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왼쪽으로 돌아가는 차가 오른쪽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요. 그 평급에 들려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하 구조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차선하고 노면 상태도 전부 개선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인프라로 넘어오면 그 도로 인프라에다 있는 것과 도로 안내 표시 이거 전부 디지털 정보화가 돼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발표하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아마 저런 도로 표시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도 저는 할 걸로 기대하는데 그것도 지금은 사람이 보는 거죠. 저게 자동차가 봐야 되고 기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화해야 될 거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요. 그 디지털 인프라의 근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과 도로와 차량 간의 센터와 전부 정보통신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저희가 V2X라는 말을 쓰는데 Vehicle to Any Device란 말로 전부 그렇게 되는 그 차세대 ITS 기반을 전부 깔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도 그 IoT 기반도 도로에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모든 지도는 그동안 사람이 인식하도록 하는 지도가 됐었고 최근에 내비게이터에는 아주 1대 1000 이상의 그 일종의 좀 이렇게 러프한 아주 그 지도가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뭐냐면 GPS 에러를 좀 갖고 있어도 거기에 맵에다 이렇게 매칭시켜도 큰 문제가 없이 도로에 제 포인트를 찍고 다니는 정도 됐는데 자율주행차는 그 지도가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500대 1 이하로 더 정밀하게 저희가 차선까지 표시될 수 있는 지도까지 내려와 줘야 되고 거기에 고정밀 치기, 메타급 이하로 저희가 치기가 가능한 정보까지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또 저희가 바꿔야 되는데 빅데이터와 AI를 처리해서 이 자율주행차가 레벨 2, 레벨 1, 레벨 0, 레벨 3, 레벨 4가 같이 섞여 다녀도 문제가 없이 어떻게 가장 최적화할 거냐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건 고도의 그 컴퓨팅 기능, 그리고 알고리즘 기능, 수학적인 기능, 물리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이것만 잘하면 기존에는 원래 1시간에 도로에서 한 차로에 1시간에 1800대 정도를 흘려보내면 잘 흘려보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잘만 하면 저희가 카르에서들처럼 붙여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1시간에 3600대도 보낼 수 있고 또는
더 정밀한 저희가 인프라가 잘 됐고 차량들이 잘 돼 있다면 1시간에 7,200대까지 됩니다. 그러면 1시간에 3,600대가 되면 지금 4차로 있는 도로를 2차로로 줄여도 돼요. 그럼 나머지 2차로는 뭐 하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 도로는 인간 중심의 도로를 바꿔주는 거죠. 거기에 퍼스널 모빌리티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자동차는 2차로만 다녀야 되니까. 7,200대가 되면 4차로 도로 중에 한 차로만 차량이 다니게 하고 나머지 3차로는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기능이 되면 우리 세대는 안 오겠지만 저기 자식 세대에는 아마도 3,600대 이상이 될 거며 그 다음에 사고도 그리고 페탈리티라고 그래서 치명상을 중상을 입거나 죽는 그런 사고도 없을 거다. 그 제로까지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최소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지금 논리적인 어떤 인프라로 자율주행 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 무슨 데이터가 들어오길래 하는 거죠. 보시면은 빅데이터가 왜 빅데이터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당 10번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차량이 인프라에 주는 데이터가 있어요. 차량 인프라에 주는 데이터 보시면은 내 차가 레벨 2인지 레벨 3인지 레벨 0인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 차량이 지금 속도가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조향각이 얼마인지도 전부 알려줘요. 차량 인프라에다가 그걸 1초 10번씩 그리고 인프라는 차량에다가 그 정보를 다 받고 야 그러면 너는 이 차로에서는 자율주행이 되는 차로야 이 구간은 되는 구간이야 자율주행이 될 때 여기는 현재 설정 변수는 얼마다 최고 속도는 120km 그다음 앞차량과의 거리 이 간격 헤드웨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1.2초까지도 가능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가 오면 120km 못 주죠? 그럼 설정 변수 낮춰줘요. 안개 끼면 더 낮춰줘요. 80km. 그리고 앞차량과의 거리 2초 이상 늘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변수까지 전부 지정되는 거를 도로가 차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교통 지금 현재 트래픽 믹스라고 그래서 버스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 그리고 이 트럭 이런 거 지금 몇 대씩 섞여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야 운전자가 또는 자율주행 제어 모듈이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하게 되니까 교통량과 밀도 속도의 변화도 전부 알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테라급으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자율주행 기능을 놓고 이런 빅데이터 처리를 하면서 약 한 1시간 정도 주행하면 4테라급 정도, 4테라바이트급 정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지금 데이터 전문가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리고 차량끼리는 vehicle to vehicle은 창문 열고 대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당신 차 뭐야? 나 L2. 당신 차는 뭐야? 나는 레벨 3. 그리고 당신 지금 자율주행차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정한 파라미터는 초고속도 140km에 앞차량과 1초 하고 있습니다. 레인 체인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옆차는 나는 레벨 3라 그게 어려워요. 난 지금 120km 해놓고 앞차량 거리를 1.4초로 해놨습니다. 등등 서로 전부 알려주는 거예요. 문 열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속도 얼마예요? 가감속 얼마예요? 이렇게 이것도 서로 간에 전부 이렇게 데이터가 주고받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그냥 인간이 처리하기에는 이미 저희가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가들이 처리하는 시대는 지났죠. 결국은 이거는 인공지능이 처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CITS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CITS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CITS 사업은 지금 디지털 뉴딜에 이번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고속도로 전체를 전부 깔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몇 조 이것뿐만 아니고 해서 좀 하여튼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갖춰진다 보고 있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는 상당히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나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들 관련기관들이 같이 많은 부분에서 지금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죠. 이제 버젯 예산 문제죠. 저는 사실은 고속도로만 깔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나중에 5G가 연계되면 이게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 그다음에 일부 자동차 전용 도로 이제 일종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다 깔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보시면은 약 한 2만 킬로 됩니다. 제가 저기 오타가 하나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5,700km고요. 국도는 1만 4천 km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4만인데 점이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약 2만 킬로 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의 총 연장, 지방도 그다음에 시내도로, 그 도시부도로 다 포함하면 14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1.4인데 14를 한 게. 우리나라 도로 전체는 14만 킬로고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2만 킬로입니다. 2만 킬로에 제가 대략 얼마쯤 들여서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한 건가?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화시키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구조까지 만들어주면 제가 킬로당 그동안 ITS 사업에 든 돈이 저희가 고속도로에 한 2, 3억 들었고요. 국도나 도시부도로 한 1, 2억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평균 3억 정도씩 더 들어야 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어요. 평균 3억씩 더 들이면 이 시스템들이 들어가면 약 2만 킬로에 3억, 6조 원쯤 됩니다. 6조 원.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처럼 보이죠. 절대 안 많죠. 지금 현재 서울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130km인데 저거 건설비가 6.9조 원, 6조 9천억에 약 7조 원 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우리나라 2만 킬로에 이렇게 인프라가 디지털화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난번에 제가 저희 연구원하고 저희 대한교통학회랑 같이 해서 국토부랑 같이 세미나에서 제가 정책 건의를 했고요. 이미 이런 정책 건의들은 기재부에다 제가 발표도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받아들여질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논리고요. 저희들 전문가들 논리입니다. 투자 방향, 6조 원 어떻게 만들 겁니까 하는 건데요. 지금 사실은 교통특별회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 주유하면 그 주유에다 세금이 붙어요. 1,400원이면 한 800원 정도가 세금 붙고요. 그 중에 교통특별회계로 한 600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왜 냅니까? 여러분이 차량 타고 다니면 도로를 갉아먹어요. 여러분 타이어가. 도로를 갉아먹고, 그리고 또 새로운 도로 더 놔야 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 돈이 다 뭘로 하니까 교통특별회계, 저희 교특회계라는 걸로 합니다. 저거를 저희들이 1년에 약 한 20조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도로 건설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1년에 1조씩 줄어드는 거를 줄이지 말고 그 줄어드는 돈을 지금 디지털 인프라 하는 데다가 돈을 좀 투자합시다. 1년에. 6년 정도 하면 전체로 다 깔 수 있으니 6조 원 되니까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요. 그리고 재원이 교통특별하게 재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듭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차는 기름 넣으면서 세금 내는 것처럼 세금을 안 내요. 그러면 전기차는 그러면 타이어가 없냐? 있어요. 전기차는 그러면 다니면서 도로 안 깎아 먹습니까? 똑같이 깎아 먹어요. 그죠? 도로 다 유지보수해야 되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 도로 놔줘야 되는데 거기 전기차도 보급될 텐데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가 세금을 징수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금 징수 방법도 바꿔보자라고 제가 제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주행한 거리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걸로. 지금은 기름 넣을 때 세금 내죠? 이제는 주행한 거리 기반으로 내자. 저 주행한 거리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던 VTX가 깔리면 다 압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얼마큼 주행했고 어떻게 주행했고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제 프라이버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 스마트폰 쓰면서 프라이버시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저거는 절대 나쁜 용도로 안 쓰고요. 좋은 용도로 저희가 저렇게 징수를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과 그린 뉴딜 연계하면 저희가 이 회계 문제까지도 전부 고려될 수 있다 하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 자율주행을 빨리 저희 나라에 안착시키고 이거를 국가적인 어떤 새로운 동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게 저희가 특히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디지털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으로 지금 다가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전반적으로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과기부 이런 분들하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서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더불어서 이런 재원 마련과 디지털 인프라에 어떻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지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좋은 기반을 저희들이 깔아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